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종종 찾아와서 사연을 듣고 있는 37살 여자입니다. 저도 어느덧 결혼한 지가 12년이 되었더라고요. 결혼할 당시엔 왜 이렇게 결혼을 일찍 하려 하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남편 없으면 정말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후회는 없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뭐가 그렇게 급했나 싶어요. 결혼이 조금 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일찍 가정을 꾸리는 게 저희 꿈이었거든요. 아빠께서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손에서 자랐는데 가족끼리 단란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보며 항상 부러웠었죠. 그런 이유들로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겠다는 꿈이 있었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남편과 처음 만난 건 20살에 다니기 시작한 교회에서였어요. 친구의 권유로 다니게 되었었는데 절절한 신앙심보다는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20살의 다른 친구들은 전부 대학에 진학해서 학교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바빴는데 저는 형편상 대학을 가지 못해서 사람 만날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알게 된 게 지금의 남편이랍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았는데 아주 전형적인 교회 오빠 같은 스타일의 남자였죠. 푸근하고 인상 좋은 그에게 어느 순간 반해버렸고 제가 먼저 고백을 한 끝에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너무 재미있고 행복했지만 기쁨의 이면엔 또 너무 힘든 시간들도 함께 했었어요. 제가 22살이 되던 해에 엄마께서 갑작스레 신장에 질환이 생겨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저에게 일어나니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을 이식받는 게 아니라면 한평생 투석을 해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게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었죠.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를 옆에서 지켜주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준 건 남자친구의 응원이었답니다. 힘들어하는 저를 옆에서 보듬어주고 많이 다독여주었는데 그가 아니었다면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지 알고 있어. 나도 아버지가 오래 편찮으셔서 그 마음 알아. 그래도 혼자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마. 내가 옆에 있어줄게. 오빠도 아버지가 편찮으셨었어? 어디가 편찮으셨는데? 간경화로 한참 고생하셨는데 천만다행으로 간 이식을 받으셔서 지금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셔. 그때 우리 집도 정말 발칵 뒤집혔었지.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게 여러모로 참 힘들어. 다른 사람이 그냥 위로하는 말이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남자친구는 본인이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서 이야기해주니까 그게 너무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남자친구에게 의지하고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5년을 꽉 채워서 연애했고 저희 힘든 시간을 옆에서 지켜주고 보듬어주는 덕분에 조금 이른 나이지만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도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밖에서 몇 번 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남자친구처럼 푸근한 인상의 인품이 넉넉한 분이셨거든요. 아직 결혼을 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같이 밥을 먹거나 하면 꼭 택시비를 손에 쥐어주셨죠.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하는 것도 힘들 텐데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집이라도 편하게 가게 택시비에 보태요. 제가 한사코 거절을 해도 손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서 보내시곤 하셨죠. 그렇게 저희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남자친구 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아버님과 다르게 날카로운 인상을 하고 계셨어요. 인사를 드리러 가니 제게 엄마가 얼마나 편찮으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몸이 안 좋으신 게니? 이거 결혼하고도 우리 아들한테 병원비 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이 사람아, 지금 결혼하겠다고 집에 인사 온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아니, 내가 못할 말한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애미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궁금해도 좀 나중에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예상치 못하게 저희 엄마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예비 시어머니께 좀 놀랐지만 저는 이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신장 투석을 계속하셔야 하는데 지금은 신장 이식 대기를 걸어둔 상태예요. 아직 적합자를 만나지 못해서 이식할 때까지는 계속 투석 받으셔야 하고요. 제 월급에서 일부 엄마 병원비로 나가고 있긴 한데 절대 시댁에 손볼 일은 없을 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럼 결국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네. 엄마, 우리 둘 다 돈 벌고 있는데 엄마한테 병원비 빌려달라는 소리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듣다 못한 남자친구가 나서서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체할 것만 같은 첫 만남이었지만 어찌저찌 이야기를 잘 풀었고 그 이후 저희는 순차적으로 결혼의 절차를 밟게 되었답니다. 5년의 만남 끝에 그해 겨울 드디어 부부가 된 거죠.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된 이후로도 연애할 때처럼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던 시어머님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어머님께 많지는 않아도 시댁에 갈 때마다 용돈을 조금씩 드리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도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던 때였어서 한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시댁에 갈 때마다 저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집 아줌마네 며느리는 때때마다 며느리가 가방이며 목걸이며 돈 아까운 거 생각 안 하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신다던데 나는 뭐 하나 받은 것도 없고 창피해서 동네 모임에 나가지도 못해. 친구네 며느리는 집에서 친정집에서 알아서 척척집도 사주고 차도 새 걸로 뽑아줬다는데 우리랑은 아주 상반되네. 상반돼. 다달이 용돈도 질깍질깍 입금해서 넣어준다더라. 레퍼토리만 달라졌다 뿐이지 항상 저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서 눈치 보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런 광경을 보실 때면 항상 먼저 나서셔서 저희를 위해 감싸주는 말씀을 해주시곤 하셨죠. 이 사람아, 애들도 먹고 사느라 바쁘고 힘든데 그런 말은 왜 하는 거야? 애들한테 부담 주지 마. 이 집에서 돈 제일 많이 쓰는 건 당신이야. 그만둬. 아버님이 있었기에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아버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입도 뻥긋 못하셨으니까요. 어머님은 결혼 전부터 저희 엄마한테 병원비로 돈이 들어갈까봐 노심초사하시더니 본인이 용돈을 못 받을까봐 그러신 모양이었죠. 결국 결혼을 하고 보니 저희 엄마한테 병원비로 들어가는 돈은 일절 없었고 죄다 어머님 용돈이나 사치품으로 들어가는 돈들이었어요.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됐지만 그마저 하지 않았다가는 어떤 잔소리를 또 들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평화를 위해서 꾹 참고 지출하는 돈이었답니다. 저희 엄마께서 투석으로 몸이 많이 좋지 못하신데도 병원비며 앞으로 살아갈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계속 일을 간간히 하고 계셨거든요. 오전에 건물 청소를 하는 일이었죠. 저는 엄마가 일을 그만하셨으면 했어요. 그런 마음에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이제 일은 좀 안 하고 지내면 안 될까? 그것 때문에 요즘 안색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내가 많이는 아니라도 용돈 조금씩 주는 걸로 어떻게 안 될까? 근데 또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시집간 딸한테 의지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였죠.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알고 계시니까 그러셨을 거예요. 아이고 아서라, 됐어. 하루 종일 하는 일도 아니고 오전에만 잠깐씩 하는 일인데 뭐 그렇게 힘들다고 걱정 안 해도 돼. 병원에서도 그 정도 일은 약만 잘 챙겨 먹으면 괜찮다고 했어. 너랑 정서방이나 알아서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사지 멀쩡한 어머님은 집에서 놀면서 아버님께 받는 생활에 비해 저희가 드리는 용돈으로 부족할 것이 없이 지내시는데 반면 몸도 안 좋은 친정엄마는 그 몸을 이끌고 푼돈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애를 쓰고 계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사는 게 고통인 걸까 하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죠. 제가 엄마를 카페에 모시고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엄마는 그 흔한 카페에서 음료 시켜 먹는 것조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셨어요.
내가 이런 데서 5,000원 주고 커피를 어떻게 사 먹겠어? 엄마는 도저히 손 떨려서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 딸 덕분에 비싼 커피도 다 마셔보네. 엄마 진짜 호강한다. 엄마를 모시고 처음 카페에 가보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엄마랑 카페 한번 가볼 생각도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반면 저희 어머님은 동네에서 비싸다고 유명한 커피숍이랑 커피숍을 모조리 섭렵하고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집이랑은 너무 상반되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 있는데 엄마께 전화가 온 거예요. 괜스레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억누르며 전화를 받았더니 엄마께서 저에게 전화로 이러시는 겁니다. 엄마가 오전에 하는 청소일 있잖아. 거기서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부당해고 아니니? 엄마가 좀 억울해서 너한테 급히 전화 한번 해봤어. 바쁜데 미안해. 딸 아니야. 엄마 미안하긴. 근데 갑자기 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유가 있었어? 그동안 별탈 없이 잘했는데? 요 몇 주 전부터 내가 퇴근하고 나서는 오후에 다른 아줌마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아줌마가 엄마보다 젊고 건강해서 그 사람을 온종일 쓰려고 하는 것 같아 보여. 엄마의 말을 듣고 저는 다급하게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엄마께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상태여서 어떤 법적인 조치도 받을 수 없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배운 게 없고 몸도 아프고 나이도 많으니 그냥 저희 엄마를 만만하게 본 모양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딸이 되어서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에 자책마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남편 또한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죠. 뭐? 장모님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세상에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들이 다 있는지 몰라. 몸도 편찮으신데 이번 기회에 잠깐 쉬신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급히 돈 필요하시면 우리가 좀 해드리면 되지. 그래도 제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건 역시나 남편이었어요. 누구보다 든든한 제 편이었죠. 그리고 한 몇 주가 흘렀을 때였어요. 뜬금없이 아버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수학이 너머의 아버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아가, 저자한테 들었는데 사돈댁이 억울하게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셨다고 하던데 사실이니? 그이가 얘기했나 보네요. 네, 아버님 맞아요. 근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겸사겸사로 엄마도 잠깐 쉬시면서 치료에 전념하시는 중이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나쁜 놈들이 아직도 있구나. 사돈댁 어느 정도 좀 쉬시고 혹여나 생각이 있으시면 아버지가 마련해 본 자리에서 일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전화 한번 해봤어. 우리 회사 거래처 공장인데 오전에 잠깐 박스 나온 거 뒷정리만 해주면 되거든. 앞전에 사돈댁이 일하셨던 그 건물 청소하는 것보다 시급도 높고 일은 덜 힘들어서 괜찮으실 것 같구나. 계약서 쓰고 하는 일이라 나중에 혹여라도 부당한 상황이 생기면 법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거래처 사장님한테는 아버지가 잘 말해뒀어. 아버님께서 저희 엄마의 일자리를 대신 구해주신 거예요. 엄마께서는 몸도 성치 못하시고 나이도 있으시다 보니까 일자리 구하는 게 정말 녹록하지 않았는데 아버님의 도움으로 너무 괜찮은 자리에서 일을 하실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저는 당장에 엄마한테 전해드렸어요. 엄마의 그렇게 밝은 목소리를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아이 세상에, 나 사돈 어르신께서 그러셨다고? 안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었는데 너무 잘됐다. 아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니? 엄마는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첫 근무를 나가시고는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잘해준다면서 행복해 하시는데
제가 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아버님께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여러 차례 전했어요. 엄마는 일을 하시면서도 종종 아버님을 공장에서 마주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너무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거래처 직원들 먹으라고 간식도 사다 주신다면서 요즘 저런 인품 있는 사람 보기 힘들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쯤이었을 거예요. 저희 집에 너무 기쁜 소식이 생겼어요. 저희 엄마께서 드디어 신장 이식 공여자를 구한 겁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공여자를 근 7년 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엄마도 이제는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저희는 너무나 기뻤고 다 같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어요. 엄마의 이식 수술은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건강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셨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엄마는 제게 돈 봉투를 건네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의아해서 이게 뭐냐고 물었죠. 그리고 엄마가 하시는 말씀에 저는 너무 놀랐답니다. 공여자가 드디어 나왔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근데 엄마가 지금 당장 수술비로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사돈 어르신이 내가 수술받는 건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수술비를 대주셔서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했는데도 기어코 손에 쥐어주시더라고. 받으면서도 내가 참 면목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 큰 돈은 아니라도 가서 사돈 어르신한테 네가 대신 전해드려 감사 인사라고.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너무 감동한 나머지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런 속사정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걸 또 딸인 저보다도 먼저 알아차리시고 엄마를 도와드렸다는 그 사실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엄마께 받은 봉투를 아버님께 몰래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아가, 됐어. 내가 무슨 생색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걸로 어머니 몸에 좋은 것 좀 사다 드리고 완치 기념으로 여행도 보내드리고 해라. 아버지는 정말 괜찮아 알고 있었겠지만 나도 몇 년 전에 간 이식 받고 죽다 살아났잖니 건강하고 싶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거야. 아 참아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네 시애미한테는 아버지가 수술비 해드린 거 비밀로 해줘라. 알면 또 노발대발 할까봐 걱정이야 알겠지. 심지어 아버님은 어머님 몰래 그 큰 돈을 해드린 거였어요. 제발 받아만 달라고 하는 저와 끝끝내 거절하시는 아버님의 실랑이 끝에 결국 저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아버님은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가족이 다 같이 행복해야 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그 말에 더 북받쳐서 참 많이도 울었네요. 제가 아버지가 일찍 떠나신 게 어쩌면 시아버님을 너무 좋은 분으로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싶기도 해요. 아버님은 저에게 친아빠 이상의 존재였답니다. 엄마가 건강을 찾으시고 나서 저의 마음도 너무 편안해지고 가벼워졌는지 제 뱃속에 생명의 씨앗이 피어났더라고요. 남편은 내색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아이를 바라고 있는 눈치였는데 갑작스레 새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남편은 정말 날 듯이 좋아했어요. 우리 정말 너무 격경사다. 그치 장모님 수술도 잘 되셨고 우리 아기도 생기고 진짜 요즘만 같았으면 원이 없겠다. 당신 정말 너무 고생 많았어. 그리고 정말 축하해. 우리 아기 예쁘게 잘 키워보자. 그리고 제 임신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도 기뻐하시기는 마찬가지셨고요. 특히나 가장 많은 축하를 해주신 건 역시나 아버님이셨어요. 내가 정말 할아버지가 되는 거라고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아가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 이후 임신 기간 내내 뭐가 먹고 싶다고 하기만 하면 박스채로 사오시는 통에 아주 행복한 고민들을 해야 했었다니까요.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죽을 때까지 한우로 남는 법이야. 질리고 물릴 때까지 먹어. 가 부족하면 언제든지 또 말하고 이 아버지가 땡빚을 내서라도 사다 줄게. 에이 아빠가 이러면 내가 생색낼 일이 없잖아요.
아버님과 남편은 서로 귀여운 질투까지 해가면서 저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임신 기간 내내 참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나서 태어난 건 딸아이였어요. 모두가 제 딸 아이를 보고 예뻐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는데 단 한 사람 어머니만큼은 반응이 달랐었죠. 세상에 그렇게 유난했다 했더니 딸이라니 아니 이 사람아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 아니 그래도 장손이 낳은 처제인데 당연히 아들이어야 하죠. 아 누구대를 끊을 일 있어요. 지금 막 애 낳고 아직 몸도 안 풀린 애 앞에서 참 못났다. 못났어. 어머님은 제가 낳은 아이가 딸이라서 불만스러움을 표출하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제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도 아이가 커가는데 어머님은 딸이라는 이유로 예뻐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버님이 저희 딸아이를 엄청 예뻐해 주셨죠. 아버님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나 싶어요. 아이는 그래도 별 탈 없이 너무 잘 커주고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2돌이 지났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도련님께서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던 터라 가족들이 다들 놀라워했었죠. 그렇게 저희들한테 인사를 시킨다고 해서 나를 잡고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이게 됐답니다. 도련님이 데리고 온 예비 동서될 사람은 은행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키도 작고 여리여리한 게 고생 모르고 잘한 사람같이 보였어요. 딱 봐도 걸치고 있는 게 백화점에서 산 좋은 것들이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도련님이 전부 선물로 사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련님은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래도 저희 부부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동서는 싹싹하고 부침성도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처음 뵙는 시부모님 앞에서도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콧소리를 내는 걸 보고 알아차렸어요. 한참 식사가 진행 중이던 때 도련님이 갑작스레 폭탄 발언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되실 일이라 그냥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먼저 생겼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고 시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임신을 했다고 하니 언제 저희도 지난주에야 알게 됐어요. 이제 10주 지났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일정 잡고 싶어서요. 다들 놀라는 눈치였지만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도련님 내외는 급하게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답니다. 배가 불러오기 전에 식을 치러야 하니 어쩔 수 없는 처사였지요.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서 동서는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아들이었어요. 어머님은 저희 아이 태어날 때랑 다르게 입에 귀에 걸려서는 좋아 죽는 거예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솔직히 너무 비교되고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구나. 우리 돼지가 대를 이어주네. 이 여자 아버님도 저 때문에 내색을 안 하고 계셨지만 내심 좋아하시는 눈치였어요. 아버님마저 그런 반응이라 서러운 기분도 들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어요. 동서는 아이를 낳으면서 원래 다니던 은행은 그만두고 도련님이 하시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동선에는 어머님께 선물이며 용돈 같은 걸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리는 편이었는데 어머님은 매번 그걸 가지고 사서 꼼꼼 비교를 하시면서 저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작은 애는 애 키우면서도 이렇게 다달이 용돈도 넉넉하게 가져다 주는데 큰애 너는 어디 나한테 이런 큰 돈 한 번이라도 준 적이 있니? 어쩜 소은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지도 못하고 어머님 그야 동선애가 저희보다 형편이 더 낫고 해서 작은 애는 애 보면서 일도 하고 용돈도 부족함 없이 주고 하는데 너는 애 키운다고 집에서 놀고만 있지 않아 나한테 전화라도 자주 하는 거면 얘라도 아지 아치씨 애비한테만 알랑방구를 살살 끼고 아주 못된 거는 다 배웠어. 그리고 작은 애는 아들만 톡톡 차에도 낳더라. 물론 제가 아이 키우느라 다니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남편 혼자 외벌이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아직 아이가 손이 많이 갈 나이라 그런 건데 마치 딸을 낳고 일도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 너무 억울하고 속도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아버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기도 하고 제가 너무나 살가우셔서 아버님께 전화를 자주 드린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걸 알랑방귀를 낀다고 하시는 것도 억울했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돈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정말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하루는 저도 반박을 해서 말을 했어요. 어머님, 근데 저희가 돈 없다고 어머님 댁에서 들어눕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세요? 자기들이 밖에서 일 벌리다가 망해놓고 집에 와서 징징거리고 들없는 놈 집안도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요즘 그런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가 어머님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번 돈으로 조금씩 남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손에서는 이게 최선이고요. 매번 너무 안 좋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려요. 아니, 지금 시어미가 한 소리 했다고 말대꾸 하는 거니? 아, 그만해 이 사람아. 지금 큰애가 뭐 하나 틀린 소리 한 게 어딨다고. 우리 거래처 염사장내만 봐도 아들내미가 사업한다고 나대다가 돈이란 돈은 다 말아먹고 자기 아버지한테 손을 얼마나 벌리는지 몰라. 당신도 애들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번번이 아주 네 시애비를 등에 업고 너 잘났다 행세구나. 제가 한마디 하니 끝까지 저를 노엽게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서가 용돈도 잘 주고 선물도 잘 주고 하니까 은근히 어렵고 성가신 집안일을 저에게 맡기고 동서는 쉬운 것만 시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서운할 만한 일이 있으면 아버님께서 중간에 막아주시곤 했는데 동서는 그것 또한 안 잊고 왔는지 제게 비꼬는 겁니다. 형님은 아버님이 매번 히어로처럼 나타나서 구해주시니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아니, 이건 구해주는 게 아니라 아닌 걸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 동서 내내 어련하시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동서와 저의 감정의 골은 깊어져 갔고 어쩌다 보니 시호와 동서가 편을 먹고 저를 2대1로 못 살게 굴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해봤자 나만 입아포즈 좋은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의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찾아들어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건 바로 아버님께서 급성 백혈병 말기라는 겁니다.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분명 건강하시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체력이 좋은 편이셨는데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백혈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제게는 아빠 같은 분이셨으니 그 충격은 더했답니다. 병원에서는 길어야 3개월이고 운이 좋으면 그 이상이라고 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버님은 결국 2달을 채 넘기지 못하시고 저희 곁을 먼저 떠나게 되셨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을 수도 없었어요. 분명 2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고 우리 아이 시집 가는 것까지 보겠다고 하신 분이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저는 세상이 떠나가도록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슬픈 것도 슬픈 것이지만 아버님을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기 위해 장례식을 잘 마무리해야 했답니다. 어머님께서는 동서에게 주익은 금고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믿을 사람은 동서 하나밖에 없다나 뭐라나 저한테 들으라는 소리 같았죠. 그동안은 아버님이 중간에서 잘 막아주셔서 버틸 수 있었는데 저것들이 작당 모의하고 저를 괴롭히려 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님의 소식을 듣고 친정엄마도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어요. 엄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시고 요즘 일하느라 정신이 없으셔서 거의 새벽이 다 된 시간에야 오셨어요. 아이고, 몇 달 전까지 너무 건강하셨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여기까지 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 친정엄마는 아버님이 살아계실 적에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서 그 충격이 크긴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시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종이봉투였죠. 엄마, 이게 뭐야? 엄마가 사돈 어르신한테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니. 살아계실 때 드렸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늦었지. 그래도 떠나시는 길이나마 가봐야지 싶어서 엄마는 아버님의 주의금으로 현찰을 500만 원 인출해 오셨더라고요.
하기야 아버님이 엄마 힘들 때 일자리도 챙겨주시고 수술비도 몰래 챙겨주셨으니 엄마께서는 사돈이지만 각별한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엄마는 조의를 하시고 아버님의 마지막을 정중하게 배웅해 드렸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저희는 장례식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데 우연히 본 방명록에 저희 엄마가 10만 원을 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고를 담당하고 있던 동서에게 말을 했어요. 동서,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10만 원만 하셨을 리가 없어. 네, 형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님 어머님께서 10만 원만 하고 가셨잖아요. 동서야말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동서도 그날 같이 봤잖아. 제가 뭐 해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형님 왜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저희가 그런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 시모가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겁니다. 아, 뭔데 이렇게 소란스러워들. 아니, 어머님, 형님이 자기 엄마가 10만 원 조회했는데 아니라고 하셔서요. 뭐 10만 원, 나 참 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사돈댁이 상을 당했는데 10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니니? 어머님, 이거 정말 오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답답하고 다급한 마음에 절대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엄마, 지금 이거 100% 오해예요. 그럴 리 없잖아요. 여기 이렇게 떡하니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둘째, 내 사돈댁은 자그마치 100만 원에 주고 가셨는데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10만 원은 넌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어떻게 엄마들끼리도 이렇게 차이가 나냐. 남편이 나서서 오해가 있을 거라고 했지만 들어줄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답답해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할 수 있는 반박은 모두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저희 엄마가 새벽쯤에 오셨는데 돈 봉투에 현찰 500만 원을 두둑하게 챙겨 오셨어요. 근데 10만 원이라니요? 이건 뭔가 분명 착오가 있던 게 확실하다고요. 돈이 없으면 고집이라도 부리지 말아야지. 엄마도 딸내미도 못 배워 먹어서 그런 건지. 아, 뭘 그렇게 아니라고만 하는 거야.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 지 엄마가 아프지. 어머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정말 아니죠. 지금 저희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일이잖아요. 그래, 어디 한번 걸어봐라.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그리고 저는 엄마께 전화를 걸어서 물었어요. 엄마, 난데 그날 아버님 장례식장 와서 조의금을 얼마 내고 갔어? 아니, 그걸 또 왜 묻고 그래, 그날 너도 봐서 알잖아. 500만 원 냈지. 저는 급히 전화를 끊고 다시 말을 이어나갔어요. 들으셨죠? 저희 엄마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자 이번엔 동서가 나서서 말을 거두는 겁니다. 어머님, 근데 이거는 딸이랑 엄마가 입을 먼저 맞추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아닐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워요. 그래, 작은 애가 말 한번 참 잘했다. 네가 네 애미랑 먼저 말을 맞춰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젠 저와 저희 엄마 둘 다 도둑으로 몰아넣으면서 밀어붙이는데 속에서 우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어요.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경찰 불러다가 CCTV를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누구 말이 맞는지요? 제가 경찰을 불러다가 확인해 보자고 하니 갑자기 동서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제게 삿대질까지 해가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로 경찰이 나와줄 것 같아요. 나중에 개쪽 당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실 찍고 하세요. 구질구질하게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형님이 됐으면 좀 본보기를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되려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 꼴이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근데 이번엔 시모가 제 편에 서서 말해주더라고요. 아니다. 둘째야, 이건 네 형님 말이 맞는 것 같다. CCTV든 뭐든 확인할 수 있는 걸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쟤도 부끄러운 것을 알지 않그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서 CCTV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는데 오히려 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경찰이나 CCTV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움찔거리는 동서가 너무나도 수상쩍었거든요. 정황상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저는 경찰이 올 때까지 금고를 열 수 없었답니다. 이윽고 경찰이 도착했고 CCTV 화면을 판독해 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환장하게도 단서가 될 만한 장면은 찍히지 않는 겁니다. 다만 동서가 상복 소매 사이로 뭔가를 넣는 장면이 찍힌 거예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동서에게 물고 늘어졌어요. 잠시만요. 방금 전에 동서가 상복 소매 사이로 뭘 넣은 것 같은데 동서 지금 저 장면에서 뭘 넣은 거야? 제가 채근하며 물어보자. 말을 더하면서 대답하는 겁니다. 뭐긴요? 보면 몰라요. 아니 진짜 눈이 삐었나 왜 저래 어딜 봐도 지금 휴지 넣는 거잖아요. 하도 울어서 아니 무슨 휴지를 소매에 넣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휴지라고 하기엔 너무 뭉툭해 보이잖아. 아 나 진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날 몰아가려고 하네.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방귀 낀 놈이 섞는다고 덮어 씌우는 것도 유분수지 왜 아무 잘못 없는 저한테 이러시는 건데요. 진짜 계속 이러시면 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동선을 끝까지 자기 아니라고 잡아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경찰들도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이쯤에서 일단락이 되었어요. 저는 불안 마음에 씩씩거리면서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손을 막 닦고 있는데 누군가 저한테 등을 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시죠? 제 등을 두드린 사람은 다름 아닌 청소 아주머니셨어요. 아니 저 여기 청소하는 사람인데요. 아까 보니까 경찰들도 와서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길래요. 근데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슬쩍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제가 그 동서라는 사람이랑 그 세대가 엄마가 화장실에서 속닥거리는 걸 들었거든요. 조의금 500만 원 한 걸 10만 원으로 갈아 끼우고 그 5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자기 엄마 이름으로 넣고 나머지 돈으로 뭔 좋은 가방을 산다고 하던데 아무튼 내가 들은 게 있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 보이길래요. 나도 내가 이런 애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그렇게 이뻐라 했는데 아이고 억울해라. 아이고 어머님은 저희 엄마한테 비하하면서 말씀하신 거 꼭 사과하셔야 할 거예요. 저 정말 그냥 안 넘어가요. 진짜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동서도 시모도 아니고 저였어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니까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 반드시 사과하시라고 말을 하고 자리를 떴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화장실에서 청소 아주머니를 만난 건 아버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 같았다니까요. 장례식은 잘 마무리가 되었고 며칠 뒤 시모는 저와 엄마를 찾아와 납작 엎드려서 울면서 비는 겁니다.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둘째 그 간악한 것이 뒤에서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제가요 어리석어도 한참을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빌고 빌어도 첫째니 화가 안 풀릴 거 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빌기라도 할게 정말 미안하다. 사돈 댁 정말 죄송해요. 저는 드릴 말씀 없네요. 돌아가셔요. 엄마도 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날 대로 단단히 나셔서 쉽게 받아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 시모는 이혼시키고 동서를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난리였어요. 그리고 동서는 저에게 와서 울며 불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형님한테 그럴 생각은 정말 없었는데 형님 댁에서 500이나 했다는 걸 어머님이 아시면 저희 집을 무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그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어서 예전처럼 돈을 쓸 수가 없거든요.
가지고 싶은 가방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카드로 가방 긁고 운 좋게 돈이 생길 것 같다 그 돈에 손을 댔어요. 제 잘못 전부 인정하고 이렇게 사죄드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형님 어머니께 신고하신 것 좀 취소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한테 소용이 있다고 생각해 사과를 하는 건 동서 마음이지만 받는 건 내 마음이야. 난 동서 사과 받아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돌아가 저는 단호하고 칼같이 그 사과를 받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동서는 저를 찾아와 징징거렸지만 저의 마음이 이미 돌아섰기에 소용없었죠. 그 이후 시모는 동서가 하도 애걸복걸해서 이혼은 면했지만 그보다 더한 벌이 동서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세상에 정말요? 저 아주머니 혹시 그 말씀에 대해서 증인 좀 서 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겁이 워낙 많아서. 근데 제가 저 대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자 아주머니는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는데 그건 바로 화장실 앞에 있는 CCTV였어요. 저 자리에 CCTV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대박이다 싶었죠. 저는 판을 엎어버릴 생각으로 장례식장 측에 요청을 드려서 화장실 앞에 CCTV를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시모가 제게 이러는 겁니다. 너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지 저거 열어보고 아무것도 없기만 해. 저는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당연하죠. 만약 저기에도 아무런 단서가 없으면 제가 깔끔하게 인정할게요. 그리고 저희는 그 화면을 확인했는데 역시나 동서가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자기 엄마랑 얘기하는 게 찍힌 겁니다. 너무나도 고맙게 봉투 속에 돈을 한번 펼쳐보기까지 하고요. 그 장면을 본 신모 표정은 정말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동서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하도 억울하고 있으니까 여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나한테 저 CCTV 한번 보라고 귀띔해 주시더라. 동서 우리 엄마가 낸 5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자기 엄마 이름으로 내고 우리 엄마 이름으로 10만 원만 낸 거 맞지? 그럼 그 나머지 돈은 어디 있는데? 설마 이 명품 가방 할부로 산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엄마가 낸 조의금으로 갚으려고 아주 아싸 싶었겠네. 아이 둘째야 이게 지금 뭐니? 아 명품 가방은 또 뭐고? 저는 재빨리 동서의 손에 있는 핸드폰을 낚아채서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아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물건 허락도 없이요. 재수씨 재수씨도 억울한 게 있으면 지금 여기서 풀면 될 일 아니에요. 명품 가방 산 내역이 없으면 우리 와이프가 한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 재수씨도 만사 오케이인 거고요. 안 그래요? 남편이 한마디 하니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결국 저는 그 핸드폰에서 명품 가방을 결제한 내역을 확인하였고 시모에게 당당하게 보여줬어요. 어머님 여기 보이세요? 명품 가방 382만 원 미리 긁었네요. 동서 이거 어떻게 해명할 건데 동서는 결국 그 자리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면서 뛰쳐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모는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더라고요. 아이고 애들 아버지 나도 데리고 갔어요. 동선의 사업이 휘청이던 것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된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용돈으로 큰 돈을 척척 줄 때는 좋아라 하더니 사업 망하고 시댁에 와서 돈 달라고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동선에는 결국 돈을 구하지 못해서 집까지 팔고 아예 시댁에 눌러앉아서 여지껏 돈 좀 달라고 애걸복걸을 한다는데 그것 때문에 시모는 밤에 잠도 잘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아주 제대로 벌 받는구나 싶었어요. 저희 집을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 뚜껑 열리게 하더니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재취업을 하게 되었고 아주 운이 좋게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청약도 당첨이 되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가진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벌어서 성실하게 모으고 알뜰하게 써가면서 살고 있답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시댁이랑 거의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이건 남편이 먼저 저에게 제안해준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 꼴 저 꼴 안 보면서 살고 있고요. 매번 당하기만 하던 억울한 제 인생에도 이렇게 강펀치 한번 날릴 날이 오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강펀치가 한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